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인도협력 민간단체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북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족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통합과 통일을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평화운동이며 나아가 통일운동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해결 방안 모색 온라인 컨퍼런스 축사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의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의 선택과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층에 다다르는 초고층 아파트부터 강변을 따라 들어선 조망 좋은 집까지 오늘 통일왓쌈은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북한의 아파트와 건축 기술을 통해 남북의 주거 문화를 살펴봅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에 대해 신나게, 남북한에 대해 재미있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수다합니다. 네, 2030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아싸! 얼마면 되니? 얼마면 돼? 갑자기요? 돈으로 사겠어. 갑자기요? 누구죠? 예? 누구예요? 모르세요? 창희 씨죠? 빈 씨 몰라요? 네? 빈 씨. 창희 씨인데요? 참 사람이 참 예. 네, 아무튼 간에 친구 집에 가면요 다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뭔가 그 친구의 집에 놀러 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북한의 집 주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네. 내 집 마련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집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많은 집 중에 네. 내 집은 어디에 있나? 항상 이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네. 서울에 집 한 집 갖기가 참 쉽지 않은데 북한의 집은 어떤지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모셔본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교수님.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네. 정윤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랑은 이제 뭐 고정으로 오시는 건가요? 그렇게 됐네요. 북한의 집 하면 진짜 뭔가 이렇게 키 작은 그냥 낮은 집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봤던 그 네, 네. 조그만 집들이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생각나거든요. 근데 북한의 어떤 현재 모습, 북한에는 뭐 이렇게 지금 초고층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북한에도 63빌딩 이런 게 있나요? 초고층 빌딩이 많죠. 오히려 그 서울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이 먼저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 중층에서 고층 또는 초고층 아파트가 일반적이고요. 예, 농촌으로 가도 주로 연립주택 형식의 한 2, 3층짜리 집들이 보통 평범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상암동. 나 상암동 느낌이 나는데요? 운동장이 있으니까 있고. 그렇게 생각이 나실 수 있겠네요. 네. 한강도 있고. 네, 7, 8층짜리 건물. 네, 모서리 끝에는 15층에서 한 6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에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결과입니다. 저런 건물들이 이제 지어지기 전에는 한 5, 6층짜리가 네. 전후 복구기에 50년대 말에서
50년대에서 60년대에 아주 보편적으로 지어졌고요. 네. 네, 아니, 저 시기에 이제 지어지는 것 중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창관거리 같은 데 보면은 한 30층에서 40층 가까이 되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충격적. 아니, 고층 아파트들이 제가 들어섰죠. 89년생인데 저 어렸을 때 네. 수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네. 딱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오, 네.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지어진 건물인 거잖아요. 같은 시기인데 그보다 좀 더 먼저 지었죠. 먼저. 네, 먼저 지었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야. 사실은 그 창정거리라고 해서 2012년에 완공된 만수대 지구에 지어진 건데 저런 것들은 한 4, 50층짜리 되는 거고요. 이름 우와. 이상하네요. 또 해운대 디자인도 오, 굉장히 세련되지죠. 이게 디자인이 요즘 그 디자인이에요. 그럼요. 네. 2000년대 이전에 평양의 그 공동주택하고 2000년대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그 트리마제 이런 느낌. 우리나라 네, 그렇죠. 알죠. 주상복합 네, 네, 아파트죠. 네. 닮은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대동강변에 쑥섬 근처에 이제 지어지는데 좀 진짜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났죠. 저게 이제 미래과학자거리인데 북한이 원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학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우대해 주거든요. 네네. 과학자들을.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과가 한 5, 60년대 경제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한동안 이제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가 다시 이제 그 제도약을 위해서 과학자 우대 정책이 이렇게 미래 과학자 거리로 나타나겠다고 보시면 되고 저 거리 명칭만큼이나 저 거리에는 과학자들 모여서 사는. 주로 사는 어. 과학 실적이 높을수록 네. 더 저기에 좋은 집을. 좋은 저게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네. 창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막 고급 아파트들이 막 빼곡히 들어가 있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그 고급의 개념이 창정거리나 미래과학자라 등등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급이라는 표현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최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아요. 최신 아파트. 네, 최신. 근데 왜냐면은 평양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프로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95년부터 그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건축을 거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거의 건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5년경인가 평양을 갔었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 마지막 시기였었어요.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평양의 모습은 이제 건물을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페인트가 벗겨져 남루한 모습. 유나 씨는 집이 저랬어요? 북한에 계셨을 때? 저기는 이제 평양이고 네. 저희 아빠가 가족끼리. 이제 참모장이셨으니까 아. 그 군인 가족, 그 군인만의 그 주택이 있어요, 전용 주택.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평양에 올라갔을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빛, 네. 막 관리가 못 돼서 네. 유리창도 없고 비닐방막으로 막 네, 대져 네.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중학교 때 올라가니까 조금 더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평양은 솔직히 말하면 뒤지지 않아요. 어디랑 비교해도 도심 이화가 아주 예쁘게. 북한의 건축 기술도 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그 건축 기술은 이게 아파트를 짓는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그러면 발레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게 개인 소유권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실현하는 부처가 바로 통일부죠. 통일부 5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If you open up and you imagine you will be the single most popular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travelers because everybody will want to see what it is. Let's get this 38th parallel open. What are we waiting for? This has been decades. And thank Mr. Lee. Mr. Lee, get on it. Do it. Do it. Do it. 지난해는 평화를 향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미래의 한반도를 살아갈 2030 세대들의 생각을 듣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는데요. 앞으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53번째 창설일을 맞이했습니다. 통일부 창설 53주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갈수록 더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곧 다가오니까 이 봄에 새로운 통일부의 그 뜨거운 바람이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녹여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큰 진전을 이룩하도록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가 53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2022년도에는 남북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고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1969년 3월 1일 서울 한국반공연맹 건물 소회실에 국토통일원이 문을 엽니다. 지금의 통일부의 시작이 되는 곳이죠.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 방안과 통일 이후의 재반 정책, 통일에 관한 홍보와 선전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전에 통일원은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 기능은 없었던 거죠. 교류협력국이 생기고 인도 지원국이 생기면서 비로소 소위 대민 업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소위 미니스트리로서 부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고 1998년에 이르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대화, 남북교류협력, 대북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단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실향민과 이산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고 개성 시내 남대문이에요. 네. 기억나세요? 아유, 예. 그래서 남대문 갔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남대문이네. 어머나. 개성시 남대문 맞아요.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며 우리가 제일 바라보는 게 통일부예요. 사실은 통일부. 왜 통일부를 바라보는가면 그래도 세상이 어떻든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해 보려고 그러고 네. 평화를 찾아오려고 그러고 그 노력하잖아요.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분단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미래의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남북 대화는 험준한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함께 평화를 노래할 때도 있었죠. 반드시 풀어야 할 남북 관계라는 어려운 퍼즐을 두고 통일부는 대화와 협력을 담당하며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될 뻔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 됐다고 생각했더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50년이 흘렀지만 그래도 그 50년이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몸으로 양으로 디딤돌이 될 거예요. 밑거름이 되고.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평화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고 산림, 철도, 보건협력 등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남북 대화를 위해 손을 내밀었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창설 53년, 남북대화 51년. 2022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